막사 앞에는 초병 하나가 문을 지키고 있었다. 혜주는 숨이 차도록 뛰어와서는 초병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대장님을 만나야 해요. 급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깨우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세요. 혜주는 아직 숨을 채 고르기도 전이었다. 초병은 혜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대장을 깨우러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혜주는 저번처럼 막사 안으로 불쑥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 이번에는 대대장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 어떻게든 그를 설득시켜야만 하니까. 잠시 후 막사 안에 불이 켜졌다. 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초병이 문으로 나왔다. 들어오시랍니다. 혜주는 안으로 들어섰다. 대대장은 군복 셔츠를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래, 단서를 찾았다고. 네, 말해보시오. 확실진 않아요.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번 발병의 원인은 버섯이에요. 버섯? 대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주를 쳐다보았다.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버섯 중에 동충하초라는 게 있어요. 계속하시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겨울에는 곤충이었다가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섯이 살아있는 뇌의 포자를 내려서 반년 만에 뇌의 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그 버섯 포자가 인간의 폐의 포자를 번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말이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종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변종이라면 가능하죠.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아직은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뭐요? 혜주는 숨을 크게 한 번 들이쉬었다. 지금부터 대대장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니까. 제 친구 중에 이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 붉은 방에 오기 전에 그 친구가 보낸 동충하초로 만든 드링크제를 마시고 왔어요. 시중에는 없는 제품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데 저만 죽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드링크 때문이라는 말인가? 물론 확실진 않아요. 모두 제 추측이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 있는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한 번만 찾아갈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지금 작전 지역을 나가겠다는 말을 하는 거요? 다시 돌아올게요. 치료약을 가지고서. 그럴 순 없어.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은. 하지만 누구도 그걸 허락해주지 않을 거예요. 중령님께서 허락해주셔야 해요. 부탁드릴게요.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미안하지만 내 지휘권을 벗어나는 일이오. 대대장은 차갑게 거절했다. 아니요. 여기 이곳의 지휘관은 중령님이에요. 중령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군대에는 지휘계통이라는 것이 있어. 하지만 월남전에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면서요. 이곳도 전쟁터예요. 오늘 밤 안으로 치료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아랫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을 거예요. 대대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생각해보세요. 중령님의 부하들도 함께 죽어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 작전을 성공했을 때 정부에서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아마도 중령님도 별을 달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보상 따위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오. 대대장이 소리쳤다. 순간 혜주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아니, 전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혜주는 대대장의 예상치 못한 질책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말을 주워 담으려 했다. 됐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대대장은 그렇게 혜주의 말을 자르고서는 다시 한번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혜주는 조용히 대대장의 곁에 서서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줬어. 마침내 대대장은 혜주를 향해 입을 열었다. 잠깐 기다리시오. 대대장은 책상 한 구석에 마련된 전화 쪽으로 가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이쪽으로 좀 와. 대대장은 아주 짧게 명령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혜주는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대로 서 있었다. 대대장은 그러고도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금 불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듯 보이기도 했다.
혜주도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부르셨습니까? 중사 한 명이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한참 자고 있다가 연락을 받았을 텐데 채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혜주는 군인의 민첩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잘 들어요, 김혜주 씨. 대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중사가 혜주 씨를 비밀 통로로 해서 작전 지역 바깥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근처에 주차장이 보일 거예요. 대대장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다. 이건 내 차 열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시동이 걸리는 차가 내 차요. 그걸 타고 그 친구를 찾아가요. 만일 혜주 씨가 생각한 그것이 병의 원인이 맞다면 어떻게든 치료약을 구해 오시오. 그러나 혜주 씨가 틀렸을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곳에 도착하시오. 그러나 만일 동이 틀 때까지 이곳에 당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복귀하지 말아요. 간밤에 혜주 씨가 죽은 걸로 처리할 테니까. 중령님, 혜주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혜주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오. 작전구역에서 누군가가 이탈한 것이 발각되면 내 처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오. 중령은 주머니에서 작은 캡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혜주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군인들이 특수 임무를 지니고 위험 지역에 파견될 때 소지하는 것이오. 캡슐을 입안에서 깨물어 터뜨리면 고통 없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만일 혜주 씨의 추측이 틀린 것이라면 어차피 혜주 씨는 죽을 거요. 그러니 동이 틀 때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병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어딘가 고립된 장소를 찾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네, 혜주는 캡슐을 손에 꼭 쥐었다. 설마 이곳을 이탈해서 외부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지는 않겠죠? 대대장은 확인하듯 혜주에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곳에 오지도 아직 여기 이렇게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 혜주 씨를 믿겠소. 혜주는 대대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사, 이 아가씨를 작전 지역 밖으로 안내해주게. 네, 중령님. 중사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는 대대장이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직한 부하로 보였다. 작전 지역 외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면 엄청난 신임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오시죠. 중사는 혜주에게 말하고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혜주는 다시 한번 대대장에게 인사를 하고는 중사를 따라 막사 밖으로 나갔다. 혜주는 중사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그곳은 이곳에 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길이었다. 마침내 중사와 혜주는 어느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중사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군용 플래시를 꺼내 길을 비추었다. 혜주는 조심조심 중사의 뒤를 밟아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허리를 숙이고서야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동굴의 위아래 폭은 낮았다. 혜주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것을 느꼈다. 천장에서도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중사를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앞장서서 걸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저 끝에서 약간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출구가 보인다 한들 지금은 캄캄한 밤인데 불빛이 새어 들어올 리가 없었다. 걸음을 재촉하여 더 자세히 다가가자 비밀이 풀렸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전등이 달려 있었다. 이미 전선까지 연결된 곳이라면 이곳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통로임이 틀림없었다. 혜주는 대대장이 이미 유사시에는 이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서 이 작전에 투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중사는 전등이 달려있는 천장 부분을 힘껏 밀어 올렸다. 그러자 위로는 별이 총총 떠있는 밤하늘이 훤히 드러났다. 잘 들어요. 이곳을 나가서 산길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공영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중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차를 찾아서 타고 가요. 제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 작전구역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고마워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길 빕니다. 만일 당신이 실패하면 중령님은 보안을 위해서 나까지 제거하려고 들 겁니다. 물론 나 역시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이지만 반드시 당신이 성공하기를 빌겠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중사는 자신의 양손을 모아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자, 이걸 밟고 올라가요. 해주는 중사의 손을 딛고 위로 올라갔다. 중사는 힘껏 해주의 발을 들어올려 해주를 바깥으로 내어보냈다. 해주가 나온 곳은 조그마한 참호였다. 참호 아래에 그런 비밀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해주가 뚜껑을 닫으려고 하기도 전에 발 아래의 뚜껑은 닫혀버렸다. 해주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아래로 연결된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내려가자 정말로 공영주차장이 나왔다. 이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진 곳인지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차라고 해봐야 채 5대도 보이지 않았다. 해주는 주머니에서 대대장의 차 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멀리 있는 승용차 한 대에 시동이 걸렸다. 해주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차에 올라탔다. 얼마나 달렸을까? 해주는 두 눈을 부릅뜬 채로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강원도에서 경남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도로를 타고 달리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는 해안도로를 해주는 엄청난 속력으로 달렸다. 차의 성능도 좋았다. 속도계는 거의 시속 160km를 넘어가고 있었다. 해안도로에는 가끔 인근 산에서 야생동물들이 나와 차에 치이기도 하는 법이지만 해주의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상 해주의 지금 심정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면 그대로 치고 지나갈 각오도 되어 있었다. 결국 해주는 자정이 되기 전에 밀양 관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해주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물론 옛 고향을 찾는다는 그런 여유 있는 형편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이었지만 주변 풍경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해주는 옛 기억을 더듬어 밀양대학교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정문에는 수위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이 차단기 너머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해주는 정문에 차단기 바로 앞으로 차를 멈췄다. 수위 아저씨는 이런 야밤에 누가 찾아왔나 궁금한 표정으로 차 쪽으로 걸어왔다. 무슨 일이시오? 저기 죄송한데요. 석진규 박사님 댁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양반 말이오. 만나러 오셨소? 네, 옛날 친구인데 지금 급하게 꼭 좀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 수위 아저씨는 해주를 수상쩍은 듯이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야 연구실에서 거의 사는 사람이니 아마 지금도 연구실에 있을 거요. 이름을 말해주면 내가 전화를 해서 들여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리다. 김혜주라고 전해주세요. 좀 기다리시오. 수위 아저씨는 차단기 옆에 마련된 부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짧은 통화 후에 차단기가 올라갔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연구실이오. 수위 아저씨는 건너편으로 보이는 건물로 손가락질하며 해주에게 소리쳤다. 해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운전해 들어갔다. 건물 앞에는 진규가 나와서 서 있었다. 해주는 진규 앞으로 차를 멈췄다. 해주가 차에서 내리자 진규가 놀란 표정으로 해주를 쳐다보았다. 해주야, 진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말을 꺼냈다. 해주 역시 10년 만에 만난 옛 친구와의 재회에 쑥스럽기도 하고 한없이 반갑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진규야, 사실 말이야.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 어쨌든 해주야,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 우선 연구실로 좀 들어올래? 뭐라도 좀 마시자. 진규는 해주의 사정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말했다. 해주는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어차피 진규의 연구 자료를 보아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 진규의 연구실로 올라가면서 해주는 고민했다. 진규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만 할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외부인에게 붉은 방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리는 셈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는 말이었다. 그렇다고 진규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그의 연구물을 공개해달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 동충하초에 대한 연구는 진규가 오랜 세월을 연구한 피땀의 결과일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넘겨달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 혜주는 진규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섯을 연구했다는 진규의 말. 혜주는 진규를 믿기로 했다. 진규라면 혜주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진규라면 붉은 방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도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혜주는 진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규야, 실은 엄청난 일이 있어. 그리고 네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그래? 물론 이 시간에 이렇게 허겁지겁 찾아올 정도면 큰일이겠지. 아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일 거야. 지금 강원도 일대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어. 그리고 난 지금 거기서 오는 길이야.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진규의 표정은 예상대로 굳어져 있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테니까. 진규는 혜주의 말을 다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 아까 말한 첫 희생자의 이름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혜주는 진규의 말에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 사람, 이곳에서 버섯 재배를 하는 어떤 사람과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야. 한번 소개를 받은 적도 있어. 정말? 그러고 보니 첫 희생자의 집에서 경남행 차표가 수두룩하게 발견된 것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곳도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곳에는 피해자가 없었구나. 아니, 어쩌면 피해자가 있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그 사람과 자주 만난 그 버섯 재배를 하던 사람의 일가족이 사망했어. 거의 한 달 전쯤의 일이야. 그렇다면 왜 이곳에는 병이 퍼지지 않은 거지? 일가족이 버섯 재배를 하느라 워낙 외진 곳에 살았어. 가족이 죽자 산동네에서 의사 노릇을 하는 영감이 사망 진단을 내렸지. 혼자 사는 영감인데 진짜 의사 면허증이 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돌팔이야. 그 영감과 인부 몇몇이 일가족을 산에 매장했는데 매장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에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떨어져 모두 사망했어. 다들 그저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이미 이곳에서 먼저 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구나. 우연히도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응. 혜주는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고향이 자칫하면 죽음의 도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혜주야, 가볼 데가 있어. 어디? 일가족이 묻혀있는 곳을 알아. 그곳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 보면 진짜 병의 원인이 버섯 때문인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내일 날이 새기 전까지 돌아가야 해. 산을 질러가는 지름길을 알아. 내 지프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릴 거야. 혜주는 결국 진규를 따라 가기로 했다. 희생자의 시신에서 완성된 균사를 채취할 수 있다면 밤새 치료약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었다. 차를 달려 산길로 접어들자 주위는 점차 음산해졌다. 곳곳에 무덤이 보이는 산은 옛적부터 귀신이 나온다던 그 산이었다. 6.25 동란 때 죽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끌어다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산은 그 후로도 이름 없이 거리에서 죽어간 수많은 거린들의 묘지가 되었다. 한참을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산길을 헤치고 올라간 진규의 집차는 약간 편편한 산중턱에서 멈춰섰다. 여기야. 진규와 혜주는 차에서 내렸다. 어두운 숲을 너머로 약간 두툼한 무덤이 보였다. 볼록한 것이 하나뿐인 것으로 봐서 일가족을 함께 매장해버린 모양이었다. 진규는 뒤쪽 트렁크를 열어 삽을 한 자루 꺼냈다. 삽 한 자루뿐이니? 나도 도울게. 진규는 혜주의 말에 순순히 삽을 한 자루 더 꺼냈다. 시간이 없었다. 여자인 혜주에게 삽질은 버거운 일일 테지만 둘이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빠를 것이었다. 둘은 각기 삽을 들고 무덤가로 가서 섰다. 혜주는 편히 잠든 자들을 다시 깨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화가 나서 혜주에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당장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들의 유해가 필요하니까. 진규가 먼저 삽질을 시작했다. 농군의 아들인 만큼 삽질이 능숙했다. 혜주도 어설픈 폼새로 진규를 도와 삽질을 계속했다. 얼마나 삽질을 했을까?
둘은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허리 펼 새도 없이 삽질을 계속했고 등줄기에는 더운 땀이 났다. 차고 어두운 밤 공기에 진규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였다. 딸깍. 혜주의 삽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드디어 관이 있는 부분까지 파내려온 모양이었다. 혜주는 삽질을 멈추었고 진규가 관의 위쪽에 있는 흙을 삽으로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관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인간들이 무덤 밟기가 귀찮으니까 관 3개를 하나에 묻어버렸군. 진규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리고는 삽 끝을 제일 작은 관의 틈새에 넣고 힘껏 제껴 올렸다. 뜨득. 관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다. 혜주와 진규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관 쪽을 쳐다보았다. 진규가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서 관 뚜껑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체격이 아이의 시신에 온통 버섯이 자라나 있었다. 팽이버섯처럼 가느다란 형태의 버섯이 입으로 코로 그리고 피부 전체로 온통 퍼져 있었다. 거의 사람의 형상을 한 버섯꾼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혜주와 진규는 그 끔찍한 모습과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진규는 이윽고 혜주에게 말했다. 혜주야, 내 차 트렁크에 커다란 비닐봉투가 있을 거야. 좀 가져다 줘. 비닐봉투? 시신을 가져가게? 통째로 가져가자. 이 변종의 비밀을 밝혀야지. 그래. 혜주는 시신의 충격적인 모습에 거의 정신을 잃어 있었다. 시신을 통째로 운반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어떤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그냥 진규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진규와 혜주는 아이의 시신을 그대로 들어서 비닐봉투 안에 담았다. 봉투는 무엇을 담는 용도인지 사람의 몸이 들어가고도 훨씬 남았다. 혜주와 진규는 끙끙대며 시신을 차의 트렁크에 실었다. 이제 다시 연구실로 가자. 진규의 말에 혜주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혜주는 그러면서 진규의 침착함에 찬탄을 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일을 눈앞에 두고도 저토록 냉철하게 일을 처리해 나아갈 수 있다니. 혜주는 진규가 자신처럼 의사가 되었다면 아마 과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진규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국도로 내려갔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차는 없었다. 진규는 급한 마음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한참을 고속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앞쪽으로 경찰 초소에 불빛이 보였다. 이곳에 올 때에도 지나쳤던 검문소였다. 진규는 차에 속력을 서서히 줄였다. 검문을 하던 경관이 갑자기 불봉을 흔들어 진규의 차에 정지 신호를 보내왔다. 혜주는 돌연 불안함을 느꼈다. 차의 트렁크에는 시신이 실려 있다. 만일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나? 혜주는 경관이 진규의 차를 그냥 통과시켜 주기만을 기도했다. 그러나 경관은 결국 차를 세웠다. 진규가 운전석에 창문을 내리자 경관이 안쪽으로 후레쉬를 비추며 물어왔다. 실례하겠습니다. 이 근방에서 밀렵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검문 중입니다. 저희는 밀렵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그럼 두 분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 저 그게 진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차에 흙이 잔뜩 묻었군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 같은데 이 늦은 밤에 산에는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진규는 계속 머뭇거렸다. 그러자 경관의 얼굴에는 더욱 의심의 빛이 흘렀다. 실례지만 트렁크를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결국 경관은 진규에게 트렁크를 열 것을 지시했다. 진규의 얼굴에는 진땀이 흘렀다. 혜주 역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만일 이 자리에서 체포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진규가 경관에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저기, 제가 이 근처 밀양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버섯을 연구하죠. 지금 산에서 버섯을 좀 채취해오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경관은 진규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그래도 미심쩍은지 다시 진규를 향해 말을 했다. 어쨌든 트렁크 안을 좀 봐야겠습니다. 진규는 결국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는 비닐봉투를 조금 열어서 버섯 부분만을 조금 보였다. 그러자 시체 썩는 냄새가 확 올라왔다. 이게 무슨 냄새요? 경관이 급히 얼굴을 돌리며 진규에게 소리쳤다. 이게 상한 버섯이라서요. 저 같은 학자에게는 상한 버섯도 연구 대상이거든요. 알겠소. 어서 트렁크 닫으시오. 경관이 코를 막으며 진규에게 말했다. 진규는 얼른 트렁크를 닫고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경관이 진규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 진규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출발하자 진규와 혜주는 동시에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연구실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거의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혜주와 진규는 비닐에 쌓인 아이의 시신을 연구실까지 들고 올라갔다. 아이의 시신에서 버섯의 성체를 채취한 진규는 자신이 개발한 약품으로 몇 번에 걸쳐 실험을 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혜주에게 말했다. 확실해. 내가 개발한 추출물이 균세를 파괴하고 있어. 이대로 가져가서 복용해도 이미 면역성을 키울 수 있어. 결국 혜주의 추측이 맞은 것이었다. 혜주가 붉은 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모두 진규가 준 드링크를 마시고 내성이 생긴 때문이었다. 진규는 또다시 연구실 한쪽에 설치된 냉동보관실에서 조그마한 약병을 꺼냈다. 이건 내가 동충하초에서 추출한 원액이야. 만일 발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폐동맥에 주사하면 살릴 수가 있을 거야. 혜주는 진규에게서 약병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진규야.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너야말로 그곳으로 들어간 용기가 대단한 거지. 내 연구실에 있는 드링크 샘플이 한 300병 정도 될 거야. 이걸로 일단 급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될 거야. 혜주는 아쉬웠다.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진규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작전이 종료되는 대로 반드시 진규를 다시 찾아오리라 다짐했다. 참 진규야. 만일 이게 치료용으로 대량 생산되게 된다면 네 연구는 사업성을 잃게 될 텐데 곧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아마 타격이 클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혜주는 진규의 말이 더욱 고마웠다. 약속할게. 정부에서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야. 내가 꼭 보상을 받아낼게. 금전적으로든지 아니면 국립연구소의 평생 연구원 자리를 보장한다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응,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난 지금 내 위치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으니까. 진규와 혜주는 샘플로 제작된 드링크제 300병을 대대장의 차에 실었다. 그리고 혜주는 운전석에 앉았다. 혜주야, 몸 조심해. 잘 가고. 일이 끝나는 대로 꼭 찾아올게. 응, 어서 가. 늦겠다. 혜주는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손을 흔드는 진규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두 친구의 10년 만의 재회는 이런 식으로 멋없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혜주는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동이 틀 것이었다. 어차피 치료약을 구하는데 성공했으므로 동이 터도 상관은 없다지만 될 수 있다면 대대장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작전 지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혜주는 비밀 통로로 다시 들어가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혜주는 핸들을 틀어 처음 붉은 방으로 들어갔던 그 길로 차를 몰아갔다. 바리게이트가 쳐진 그곳에는 초병이 지키고 있었다. 초병은 대대장의 차 번호를 알아보는 듯 움찔했지만 이내 대대장이 차를 타고 들어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총을 두 손으로 잡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혜주는 바리게이트 앞에서 차를 세웠다. 초병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오더니 차에 탄 사람이 혜주라는 사실을 알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놀랄 것 없어요. 일단 바리게이트부터 치워줘요. 들어가야 하니까. 일단 보고부터. 초병은 너무 놀란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머뭇거렸다. 중령님도 이미 알고 계세요. 걱정 마요. 혜주는 뒷좌석에 놓여있는 드링크 한 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창 밖으로 내밀었다. 자, 받아요. 뭡니까? 치료약이에요. 우리 모두를 살려줄 이걸 구하러 갔던 거예요. 초병은 머뭇거리며 병을 받아들었다. 살고 싶으면 얼른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초병은 못 믿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병을 들고는 우전으로 뭐라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초병은 마침내 우전을 다 듣고 나더니 들고 있는 병을 따서 꿀꺽 삼켰다. 그러더니 차 앞에 놓인 바리게이트를 힘겹게 옮겨 치웠다. 혜주는 차를 그대로 운전해서 붉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죽음의 마을이 된 붉은 방에도 희망의 햇살이 비추이는 순간이었다. 혜주가 붉은 방에서 철수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 산골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붉은 방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비밀 속으로 묻혀져 갔다. 과장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은 잘 조작된 사고로 위장되어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혜주는 과장의 연결식에도 참가를 했다. 혜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수시로 정부 측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뿐. 오늘은 국무총리와 점심 약속이 되어 있었다. 5 붉은 손들 중 살아남은 대대장과 혜주가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보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았다. 총리의 집무실에 도착한 것은 한 10분 정도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였다. 혜주는 비서의 안내를 따라 총리실로 들어갔다. 예상대로 총리와 대대장이 먼저 와서 혜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탁자에 앉아 둘은 유쾌하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대대장 역시 국무총리와 맞대면을 할 정도로 거물급 인사 취급을 받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혜주는 사과의 말을 앞세워 문으로 들어섰다. 아, 뭐 이쯤이야. 오기만 하면 된 거지. 대대장이 유쾌하게 대답하면서 혜주를 반겼다. 어서 오십시오, 김혜주 씨. 총리 역시 혜주를 웃는 얼굴로 반겼다. 일단 앉아요. 혜주는 빈 의자에 앉았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늘 두 분과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중령관은 향후 5년 이내에 소장으로 진급을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보았소이다. 이제 혜주 씨만 남았는데 혜주 씨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어서. 그래요. 일단 정부 쪽에서는 최태식 과장님이 맡고 계시던 국립보건원 연구이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혜주는 총리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다.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혜주에게는 따로 생각해 둔 바가 있었다. 과장이 혜주에게 주려고 했던 바로 그 기회. 혜주는 그것이 필요했다. 네, 멋진 제안이네요. 하지만 전 그런 시시콜콜한 것보다는 과장님이 실제로 맡으시고 계시던 일을 이어받고 싶은데요. 실제로 맡았던 일이라? 총리는 짐짓 혜주를 떠보았다. 혜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했다. 최태식 중령님이라고 해야겠군요. 총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쳤다. 설마 혜주가 과장의 비밀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었다. 옆에 앉아있는 대대장의 얼굴에도 의아스런 놀라움이 서렸다. 과장이 군인이었단 말이요? 대대장이 총리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 거참.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한 문제군요. 총리는 대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얼버무렸다. 일단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죠. 셋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혜주는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붉은 방에서 나온 이후로는 이런 식의 여유로운 생활이 당분간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총리와의 점심 식사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우선 혜주는 자신의 제안대로 과장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 총리는 혜주가 여자라는 이유로 과장과 동일한 계급으로 임무를 맡게 되는 게 약간 주저하는 듯했으나 그 역시 혜주가 과장에 버금갈 정도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보다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대대장의 표정이었다. 과장의 정체를 뒤늦게 알아챈 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줄 몰랐다. 혜주는 과장과 자신이 몰래 폐조직의 일부를 빼돌려 밤늦게까지 연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말해버려 대대장을 더욱 놀래켜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그리고 진규의 이야기도 총리에게 꺼냈었다. 진규의 연구가 이번 사태 때문에 상업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총리는 진규가 원한다면 상당에게 금전적 보상과 농림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편안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외에도 혜주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하라는 총리의 당부를 들었다. 물론 앞으로 혜주 쪽에서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을 테지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간다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진규를 만나서 진짜 옛 친구로서의 회포를 풀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이 남았다. 혜주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벨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서 있었다. 또 정부에서 나온 사람일까? 혜주는 궁금해졌다. 설마 또다시 제2의 붉은 방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혜주는 농담처럼 혼자서 되뇌이며 문 밖에 선 사람에게 물었다. 누구시죠? 김혜주 씨 댁인가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석진규 씨 변호사 되는 사람입니다. 진규의 변호사? 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진규가 보상을 타내기 위해 변호사라도 선임했단 말인가? 아니, 결코 그럴 리는 없었다. 혜주는 다시 한번 변호사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석진규 씨의 유언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혜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는 급한 마음에 문을 열어젖혔다. 유언장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진규가 죽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변호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봉투를 꺼냈다. 석진규 씨가 죽기 전 김혜주 씨 앞으로 맡긴 편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혜주는 변호사로부터 봉투를 받아들면서도 아직까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진규가 죽었다고요? 네, 어제 연구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혜주의 눈에서는 그제서야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혜주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사인은 뭐죠? 폐경색입니다. 아무래도 과로가 원인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혜주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폐경색이라는 말에 일말의 의심이 들기는 하였다. 혹시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 진규의 목숨을 앗아가버린 것은 아닐까? 김혜주 씨에게 남긴 것은 그 봉투가 전부입니다. 개봉은 직접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네. 혜주는 돌아서서 가는 변호사의 뒤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윗부분을 찢었다.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혜주는 편지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혜주에게. 혜주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쯤에는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혹여 누군가 이 편지를 보게 될까 두려워 자세한 말을 여기에 적을 수는 없구나. 다만 너를 위해 마련한 선물이 있어. 내 연구실에 가서 문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마룻바닥을 열어봐. 그 속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꼭 혼자만 열어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석진규. 혜주는 편지를 다 읽고는 밀양대학교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밀양대학교죠? 네, 그런데요? 석진규 교수님 연구실을 혹시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전 석진규 교수님 친한 친구인데요. 그 연구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주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총리실로 통하는 한라인으로 다시 전화를 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혜주가 경찰과 함께 진규희 연구실을 찾은 것은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다. 놀랍게도 전화 한 통에 경찰에 동행해 법원에서 발부한 수색영장까지 혜주에게 지원되었다. 혜주는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엊그제 돌아가신 양반 수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연구실에 문을 따는 수희 아저씨의 표정에는 평소에 진규에게 가지고 있던 친근함이 그대로 우러나왔다. 동행경찰과 혜주는 수희 아저씨가 문을 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셋은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하지만 수희 아저씨와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혜주는 경찰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 경찰은 말없이 수희 아저씨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혜주는 연구실에 문을 닫았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과연 문에서 세 번째 줄의 마룻바닥이 헐겁게 흔들렸다. 혜주가 나무의 한쪽 끝을 누르자 다른 한쪽 끝이 들려 올라왔다. 혜주는 그대로 나무 토막을 드러내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수십 개의 파일과 여러 샘플병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칸 가운데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봉투 위에는 혜주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혜주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혜주에게 드디어 이곳을 열었구나. 혜주야, 기억나니? 지난날 우리가 약속했던 것,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자고. 물론 넌 의사의 길을 걸었지만 난 그렇게 못했지. 하지만 난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 난 내가 연구하는 동충하초를 통해 암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암세포만을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버섯 포자를 개발하려고 생각했지. 그리고 오랜 연구는 분명 결실을 맺었단다. 물론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희생자들도 있었어. 난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몰래 실험을 했어.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다시 약품을 개량하는 작업을 반복했지. 그리고 연구는 거의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어. 난 그러한 실험에서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암을 퇴치하는 신약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예기치 않게 너에게 붉은 방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리고 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에 놀라고 말았지. 난 내가 개발한 그 세포가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 난 내가 행한 그 무서운 짓에 뼈저리게 반성했어.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 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억울하게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난 마지막 실험을 나에게 했어. 그리고 난 분명히 지금 죽어있겠지. 혜주야, 지금 여기에는 정확히 2개의 샘플과 연구자료가 있어. 만일 내가 죽은 원인이 폐출혈이라면 A 연구 결과가 암을 퇴치하는 새로운 신약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폐경색으로 죽었다면 B 연구 결과가 그것이겠지. 어찌되었든 네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이 인류가 암을 정복한 첫 순간이 되겠구나. 축하해, 혜주야. 난 이 모든 연구의 업적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이건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꿈꿔온 것이니까 우리 둘의 것이야. 그럼 혜주야, 안녕. 석진규. 편지를 끝까지 읽은 혜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혜주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웃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눈에는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다. 혜주야, 넌 꿈이 뭐야? 꿈? 응, 커서 뭐가 될 거야? 난 의사. 왜? 암을 고치려고. 암? 응,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렇구나. 안 됐다. 물론 난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나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 진규야, 넌 꿈이 뭐야?
나? 글쎄? 나도 의사. 의사? 왜? 혜주 너랑 같이 의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우리 나중에 커서 같이 의사하자. 응, 좋아.